집값이 대폭락할 수밖에 없는 징조. 대폭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폭락론자라고 몰아붙이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늘 정상화입니다. 폭락을 이야기하는 이유,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대폭락을 말하는 이유, 대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는 원래 제대로 된 거다. 그런데 그 정도 상승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아놓는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본인들은 많이 표현해봐야 상승론자고, 정상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폭락론자라고 몰아붙이죠. 그런 것처럼 올라가는 것은 상승, 떨어지는 것은 조정이라는 워딩으로 조금씩 줄이고, 그러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폭락이라는 워딩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라이트하우스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저희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저희야말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계속 집값이 폭등해서 지금 본인들은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 말고는 지금은 애를 못 낳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가 벌어서 근로소득으로 결혼하고 애 낳는 게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요, 계속 이렇게 폭등을 한다고 하면 지금 무주택인 사람들은 계속 지금처럼 살면서 1인 가구로 살고 애를 못 낳겠죠. 그럼 본인은 결혼해서 애 낳고, 아 나는 그래도 성공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본인의 아이는 둘을 낳으면은 나는 한 채 있는데 앞으로 그들은 두 채를 해야 돼요.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지금 현상에 대해서 정상화돼야 된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집값으로 인해서 젠가탑처럼 밑에 있는 걸 빼서 위에다 올리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이제 젠가 참여하지 마라. 하나만 더 빼면 떨어진다. 혹은 다음에 당신 차례 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부정적이래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면서 지금도 폭락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폭락 조건은 하나도 없다. 여기 요분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다. 떨어지면 하락이지 왜 떨어지면 조정이에요? 조금 떨어지면 조정이다. 그러면 조금 상승한 것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조금 상승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상승장 탔다, 훈풍 분다, 청신호가 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워딩을 저희한테 자꾸 심어주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게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다. 그리고 폭락은 없고 조정만 있을 뿐이다. 라이트하우스가 2019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가격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떨어져봤자 코로나 이후 쌓인 거품만 빠진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그 전엔 거품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살만했대요. 그런데 2017년에 나온 워딩들 봐봐라. 2018년에 나온 워딩들 봐봐라. 2019년에 나온 워딩들 봐봐라. 집값 폭등하고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집값 폭등해서 사람들 죽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에는 정상적인 상승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만 거품이 쌓인 것처럼 말을 바꾸고 있다. 궁금하시면은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구글은 날짜별로 검색하기가 힘드니까 거기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집값 폭등했다고 기사 뜬 것들 검색해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니라고 우긴다. 그러면서 조정, 떨어져봤자 조금만 떨어진다. 그때 올랐던 것은 정상적인 상승이었다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영끌족들 안 죽는다. 기사 떴었죠? 영끌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 현실과 동떨어졌다. 말한 게 뭐예요? 잘못된 시각을 갖지 않기 바라며 글을 한번 써본다. 이야기를 하면서 영끌족들 죽는다는 진짜 영끌한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런데 내 주변에서 빚을 많이 낸 사람, 이 사람이 영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빚을 많이 낸 사람들 여러 가지 있고요. 빚을 많이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을 많이 냈다. 이것이 영끌이죠. 그런데 그냥 빚을 많이 낸 사람을 영끌이라고 은근슬쩍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뭐라 그래요? 10억짜리 주택을 샀는데 40% 나오는 대출로 4억 원을 마련하고 모아둔 현금이 5억이 됐다. 30대 부부가 현금을 5억을 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주변에? 많아요? 그 다음에 해지해서 마련한 1억 원을 투입했다. 즉 대출금 4억을 받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LTV 40%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영끌이냐? 그러니까 요즘에 영끌들 안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 보면요, 맨날 이런 이야기예요. 기사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이런 데 올라오는 것도,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영끌했는데 안 죽더라. 그런데 보면요, 영끌이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영끌이에요? 30대가 됐는데 5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4억 대출 받은 게 영끌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영끌이 뭐예요? 소득이랑 생활비 플러스
원리금이 거의 같을 때 이게 영끌이죠. 근데 무슨 진짜 영끌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인간들은 기자가 아니에요. 펜 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한 명이 내가 봤을 때는 영끌한 것 같은데 안 죽는 거니까 영끌은 안 죽는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게 과연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해줘야 할 기자의 역할이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서 대부분은요. 다는 아니에요. 물론 소신이 있는 기자분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저 모양이다. 돈에 넘어가서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실도 아닌 것을 진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 그런 사람들 기사만 계속 노출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프라인 시대니까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갔죠.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시대니까 더 빨리 파급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들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 동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첫 번째는 대출 갚기 힘들어졌죠. 벌써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집값이 떨어졌어요. 대출 갚는 것도 힘든데 손해가 나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손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계속 저런 식으로 부추기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자, 금융부채 고위험 38만 가구. 집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모든 자산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뭐예요? DSR 40% 이상이면서 엔드예요, 엔드? 오어 아니에요? 엔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가구. 이게 얼마나 된다? 3.2%. 근데 DSR 40% 넘는 건 남아 돈다. 보셨죠? 21년 말 기준으로 주담대 받은 사람들,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이 47.6%다. 40% 받은 사람, 집을 산 사람 중에서는 부채를 덜 받은 편이죠. 그런데 저걸 영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냐. 여기에 자산이 부채보다 떨어졌다. 앞으로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아니 고작 3.2%로? 이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온 이야기인데 취약 차주 비중이 6.3%다. 아니 고작 3.2% 6.3%로 무슨 집값이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2,000가구 대단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2,000가구 대단지에 3.2% 그럼 몇 가구죠? 64가구죠. 그 다음에 취약 차주 비중 6.3% 126가구죠. 이렇게 보면 다르지 않아요? 자, 2,000가구짜리 대단지에요 64가구의 경매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2,000가구짜리 대단지 안에 경매만 64건이 나왔다. 얘기가 다르죠. 그럼 집값 거기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죠. 126가구는 말할 것도 없고 64가구만 나와도 아니면은 여기 시세가 한 10억이에요. 근데 64가구가 8억 7억에 막 하락 거래를 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일부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그대로 10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올라갈 때 보면은 2,000가구짜리 대단지도 한 두세 건 거래돼가지고 억 단위 찍었죠? 떨어질 때 64가구가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는 게 말이 안 되죠. 아, 그러면은 2,000가구짜리는 대단지 아니냐? 대단지 살 사람들은 취약 가구나 고위험 가구가 아니다. 부자들만 산다. 취약 가구들은 무주택자들이 많지. 뭐 아까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집 팔아도라는 워딩을 썼지만 자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시기에는요. 적자 가구가 취약 가구나 고위험 가구랑 비슷한 상황이죠. 자산과 소득의 차이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적자 가구들이 어떻게 메꾸느냐? 부족한 생활비를 전월세 보증금을 털어 충당하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나간 지출이 300이에요. 근데 내가 버는 돈이 200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2억짜리 원룸에 1억 7천에 전세 주고 있었는데 얘를 1억 8천으로 올려가지고 한 10개월 더 버티자. 2억짜리 한 3개 있으니까 요거 3개 다 각각 이 정도로 올리면은 30개월 더 버틸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취약하고 적자 가구고 고위험 가구 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있다. 그래서요. 바지 사장 이런 사람들 자산 수백억 되는데도요. 고위험 가구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2억 주고서 전세 2억 껴가지고 2억짜리 빌라를 100채를 바지 사장을 했어요. 200억대에 자산 가죠.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집값이 빌라 가격이 1억 9천원으로 떨어져 봐요. 내줘야 되는 전세 보증금은 200억인데 내 자산 가치는 19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험 가구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다가 그런데도 나가는 돈이 DSR이 40%가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3.2%인데 자산 가치가 부채보다 떨어지는 사람은 더 많을 테고 그 다음 DSR 40% 넘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다. 주담대 차주 중에서. 이런 걸 보면요. 붕괴가 얼마나 눈앞에 다가왔냐. 이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역전세난. 역전세난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산은 없는데 돌려줄 돈은 늘어나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더 위험해지는 이유.
영끌들은 이자 부담 버티다 싸게 내놓는다면요, 다주택자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역월세, 내가 그만큼 월세로 돌려주겠다, 그 목돈을 줄 수 없으니까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못 돌려준다고 뻐기면서 더 떨어지기 전에 샤넬 주면서 놓겠다 전세,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붕괴가 눈앞이란 소리예요. 집값 대폭락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고위험 가구, 적자 가구, 취약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붕괴 직전이란 소리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터졌게요? 고위험 가구들이 터진 거 아니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고위험 가구인데, 고위험 가구보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죠. 고위험 가구는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역전세 대란이 나고 있는데 93%가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61%가 2030이죠. 자, 2030은요, 전세 자금을 자기 돈으로 할 만큼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주에 2030이 많죠. 그러면 왜 갑자기 급격히 늘어났느냐? 저금리가 나오면서 월세보다 이자가 싸니까 돈 빌려서 전세로 간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껴서 투자해서 내 집 마련해야지. 집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는데. 그런데 이게 뒤집혔어요? 그럼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청년층은. 자기 돈으로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차주가 61%, 이들은 거의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았을 거다.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투자한 것들 중에 돌아가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팔리지 않죠. 미실현 이익이 생겼더라도 지금 살 때보단 비싸. 그런데 안 팔려. 그렇다고 주식 개박살 났죠?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앞으로 쭉 빠질 수밖에 없죠. 다주택자들 위기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이게 버팀목 전세대출. 자, 버팀목 전세대출 뭐예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죠. 일반 전세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도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연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위 변제 금액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548억 원. 이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버티면 오릅니다. 라면서 버팀목이 돼지고 있죠. 전문가랑 작자들이. 근데요, 버티면 오른다고 해서 너네는 버티게 만든 다음에 진짜 고객들이랑 본인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사세요, 저기 사세요, 분양받으세요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막상 보면 본인은 나는 현금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거 하려고요. 그러면서 당신들 보고는 사래요. 근데 그런 것들 막 믿고서 올소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미친 광신도들이지. 벌써 실거래가 40% 하락 지역 나왔습니다. 집값 40% 하락은 없다. 이미 나왔죠. 어디? 영통구, 원천동, 광교, 중흥 S클래스. 광교에서 하나 나왔고요. 33% 하락했죠. 송도 37% 하락했죠. 그 다음에 구월동. 자, 인천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지역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기래요, 환율이 떨어지기래요, 아니면 물가가 떨어지기래요. 물가 조금 꺾인 거 가지고 떨어졌다고 말하지 말고 유가 다시 올라가는데. 권모술수 권 교수님 4, 5년 침체된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8년, 2009년, 2010년 막 이럴 때 보면은 내년에는 오른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이 적게는 4, 5년, 길게는 7, 8년 침체가 나온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요분 요즘에 기사에 잘 안 나오죠. 그러면은 그때 안목이 생겨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무조건적인 공급론자이고 무조건적인 상승론자였는데 이렇게 말이 바뀔 정도면은 지금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죠. 결론, 이형 가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전세는 계속 떨어지고 전세 부실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안 떨어지고 하락 아니고 조정이고 떨어질 요인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